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예,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좀 늦었죠. 시즌 3가. 좀 늦긴 했죠. 이번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 기간에는 저희가 지원받는 곳에서 방송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6월서부터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즌 3로 대중문화 젠더 제 1편을 진행하려고 오랜만에 여기 녹음실에 찾아왔는데요.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인사 서로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좀 보이실까요? 이제 방송에서도 TV에서도 보실 수 있으신 분이죠. 제 생각으로는 이 을들의 당나귀기를 들으시고 그런 걸로.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요즘에 EBS에서요. 까칠남녀라는 공중파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성적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드디어 이제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3으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궁금한 거 참 많죠. 그 까칠남녀 하시면서 가장 크게 좀 본인의 변화 이런 거 뭔가요? 변화 하나도 없고요. 뭐 처음에 이제 까칠남녀 시작하기 전에는 막 너무 얼굴 알려지는 거 아니야? 뭐 길 가면 사람들이 전혀 뭐 알아보거나 네, 전혀 다른 변화는 없고요. 그냥 일이 하나 늘었다. 그리고 그게 보통 4시간 녹화해서 40분 나가는 거거든요. 어머나 4시간 녹화해서 네, 40분이에요? 빨리 끝나면 3시간, 길어지면 4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그 패널들 중에 늘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조금 나간다는 거. 역시 을당이 최고인가? 나의 말을 자르지 않는다.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통장 잔고도 좀 영향 있지 않나요? 아니요. 장고도 별로. 예, 방송 나가서 돈 많이 벌지 이러는데요. 네. 뭐 보통 특강하는 정도의 돈을 출연료로 받고 있어서요. 네, 딱히. 적정하다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특강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보통 특강보단 조금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정도 특강료를 주는 단체도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너무 바쁘셔서 이 을당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역시 을이 손이정.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혜처장님도 인사하실까요? 시즌 3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덜 반가운 것 같은. 여기야말로 일이 하나. 아니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신다는 분들의 메일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시즌2 끝나고 나서는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시즌3를 시작하면서 약간 조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예,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참 너무나 큰 한국사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선거한 지가 까마득한 옛날 같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계속 문재인이 저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의 바람의 투영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고통 이런 건가요? 일단은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하루가 한 그전에는 한 달, 뭐 2달, 박근혜에서는 정말 변화하는 거 없이 나빠지는 소식만 듣다가 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질적이다 이런 것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가시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셨지만 글쎄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함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여성 관련 이슈라거나 혹은 페미니즘 의제랑 관련된 거라고는 인사와 관련된 것밖에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빨리 더 진전된 네.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 방송을 꼭 들으신다면 탁현민을 좀 아웃시켜주기를. 아, 저 아웃. 탁현민 아웃 진짜. 예. 아니면은 저희가 7월 7일 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손희정 선생님, 저희가 그 시즌 2 하고서 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교육 방송 같다는. 네, 그래서 정말 정보량이 많아서 뭐 배우는 것이 많다. 혹은 듣고 있기에 숨이 차다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준비하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녹음 시작하면 3시간 정도 그쵸. 매우 쫀쫀하게 아는 걸 다 털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멘탈 털려가지고 그래서 집에 이제 가는. 와서 패널 분들도 정말 혼신을 다해 준비해 맞아요. 오시는 그랬어요, 네. 정말. 근데 이게 저희는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들었던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팟캐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것도 하시면서 쉬엄쉬엄 들으시기도 하고 즐거운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방향으로 요번에는 좀 약간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매회 주제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뜨거운 것으로 준비하되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들으실 수 있는 이런 방송을 이제 시즌 3에는 준비를 해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팩트 있고 뜨겁되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네.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네. 예, 손예 선생님 주제도 소개해 주시고 또 초대 손님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당 시즌 3의 대중문화 젠더 1편을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시즌 3에서는 지난번에는 뭐 페미슈도 하고 페미피미 북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딱 젠더 돋보기 그 메인 코너만 가지고 와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고른 주제는 센케 언니들 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서 센 언니들이라고 할지 여성 영웅이라고 할지 이런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생각해 보면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메리다라든지 뭐 겨울왕국의 엘사 같은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헝거 게임의 캐트니스 에버딘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들이 그런 전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1, 2년 안에도 매드맥스의 퓨리오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좀 그런 주목해볼 만한 캐릭터들이 있었죠. 그런 흐름들 안에서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원더우먼이 개봉을 해서 원더우먼.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논의가 되기는 할 텐데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저 막 원더우먼을 상찬하거나 즐거워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원더우먼하고 뭐 악녀 김옥빈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센 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었던 원더우먼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언제 늘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지난번에 시즌 2에서도 디즈니 페미니즘 이야기하면서 여성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캐릭터의 성장 같은 것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약간 뜨거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모셨습니다. 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조혜영입니다. 지난 6월 1일에서 7일까지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성황리에 많은 관객분들의 정말 참여와 도움으로 성황리에 열렸고요. 진짜 굉장히 뜨거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페미니즘이 대세다. 그 말은 즉슨 여전히 페미니즘을 어떤 실현하기 위한 길이 아직 멀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열망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페미니즘이야말로 최대의 어떤 민주주의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기 위한 최대의 어떤 정말 어떤 종국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대중문화나 영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느끼고 같이 좀 경험하고 싶은 젊은 관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체험하면서 더 겸손해진 사실은 그런 어떤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겸손해졌다는 게 저는 갑자기 이게 또 꽂혀가지고 그전에는 뭐 안 겸손하셨나요? 페미니즘 하면 나지 막 이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 열망과 이 열기를 그러니까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되어가기 때문에 약간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제가 젊을 때와 제가 영페미니스트로 활동할 때와는 또 다르게 이거를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구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이 토대와 기반을 쉽게 식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좀 여성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또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성영화제 최고 화제작이랄까 이런 네. 건 뭐였을까요? 최고 화제작은 아무래도 그 개막작인 스푸어라는 사실 영화였는데 이 스푸어는 이 스푸어야말로 오늘 영웅의 여성 영웅의 정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주인공이 나와요. 할머니가 친환경주의자인 할머니가 사냥꾼들을 사실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그리고 굉장히 코믹한데 또 스릴러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가장 화제작이었고 사실은 이 스푸어만큼 화제작이었던 영화는 셀리 포터의 더 파티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이 더 파티는 이제 영국의 그 브렉시트를 겪으면서 이 좌파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좌파에 대한 무능력. 물론 이 좌파는 사실은 페미니스트들도 엘리트 페미니스트들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입각하는 장관들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뭐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코믹한데 그거를 물론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또 아주 냉소적으로 그리지 않으면서 어디가 도대체 문제이고 좌파들은 어떤 부분에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능력을 상실했는가 뭐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정말 파워풀하지만 코믹하게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서 이 영화가 사실 개막작만큼 굉장히 화제를 이끌었던 진짜 얘기 들으니까 그 두 영화 얘기도 정말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파티 저는 안 봤지만 얘기 들으면서 트럼프나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좌파들의 어떤 전통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이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반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노동당에서도 이제 이반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새로운 그 문제를 대두시켜주고 그것을 대변할 정치 세력의 부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약간 그 좌파나 이런 데서 아까 엘리트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유리천장 깼다라고 하는 여성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 느끼는 게 그거는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유리천장 깨는 건 좋지만 실제 나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성 내부에서도 좀 양극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최초의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리고 선언은 중요하잖아요. 남녀 동수 내각을 궁극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페미니즘적인 의제를 가지고 여성 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건 성평등을 지향하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여성들이 입각되어 들어갈 때
느끼게 되는 어떤 무기력함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깨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양한 계급을 아우르는 여성 연대 같은 것들, 지지와 정치 세력화가 필요할 텐데 이거를 그 엘리트 여성들이 견인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여성들과 계급이 다른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들도 힘이 돼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스푸어 영화를 들으면서는 저는 옥자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옥자에 등장하는 미자라고 하는 옥자가 슈퍼돼지이고요. 옥자를 키운 친구가 미자인데 이 옥자가 이제 잡아먹기 직전에까지 갈 때 미자가 그것을 싸우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생태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이제 오늘 떴는데 봉준호 감독이 카라랑 같이 손을 잡고 예,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현실 참여적인. 예.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설국열차도 예, 그렇고 되게 추상적인 차원에서 좌파 혁명을 이야기하는 영화 같은 걸 찍었다가 이제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의제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랬을 때의 생태의 문제, 동물권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성 영웅을 데리고 온다라는 설정은 좀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에 미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듣다 보니까 설국열차도 그렇고 옥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 영웅이 아니라 소녀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오늘은 사실은 힘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단순 질문인데 할머니 하면 힘이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사냥꾼은 일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어떻게 그걸 물리쳤을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거기에서 뭔가 전복적인 스포일러긴 한데 네. 근데 나 처음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 스포일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근데 어차피 이제 국내 개봉이 사실은 약간 뭐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할머니가 사실은 그 할머니 주인공이 이들을 이렇게 처단했을 거라고는 사실 잘 상상 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했는지 그렇죠. 모르고 그 옆에 동물 발자국이 나 있어서 실제로 동물들이 처음에는 사냥꾼을 처단하는 거죠. 시작이 사냥꾼의 죽음으로 시작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범인이냐, 아니, 누가 범인이라기보다는 누가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영화의 주된 어떤 추리 서사 중에 하나죠.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할머니였던 건가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결국 얘기 안 해주시는군요. 혹시나 보게 될 분을 위해서. 네, 그거는 그냥 미지수로 남겨두고 손희정 선생님께서 원더우먼 센 언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더우먼을 저는 며칠 전에 급히 봤어요. 이제 이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원더우먼에서 어떤 얘기들을 저희들이 좀 나눠야 될지.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원더우먼이 이제 올해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 원더우먼의 의미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이 지금 영화 시장에서 특히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영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히로인물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자본이 어떻게 하면 상품을 가능한 적게 품을 들여서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과도 맞물린 건데 이게 이제 각각의 영웅들이 있고 또 이 영웅들을 만들고 이 영웅들을 또 모아서 또 리그를 만들어서 다른 또 영화를 만들고 사실은 두 명 모아서 또 대적한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캐릭터는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심도 있게 개발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미 만화책 같은 데서 이제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가져와서 대중들한테도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요즘에 이런 슈퍼
슈퍼히로인 영화들이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 세계죠. 영화 우주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영화 세계를 따로 만들어서 영화와 영화 사이에 이들이 마구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영화들을 계속 파생 상품으로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최근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양대 산맥이 사실 이제 마블과 그다음에 DC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만화책을 만들었던 굉장히, 출판사죠. 예. 굉장히 유명한 가장 큰 출판사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이제 뭐 너무나 사실 많이 이런 영화들을 보러 가기 때문에 다 마블, DC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이 정도는 계실 아실 텐데 것 이름만 같긴 한데, 아는데 네.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그래서 이제 마블이 저작권으로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이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블랙 위도우라든가 뭐 토르, 헐크 이런 애들이 다 마블 쪽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DC 쪽 애들이 배트맨, 맨 시리즈가 여기는 많아요. 배트맨, 슈퍼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굉장히 사실은 전통이 깊은 캐릭터들이 몇십 년간 사실은 개발되어 오고 진행되어 온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런 그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이 DC는 자기네들의 이제 이런 슈퍼히어로들을 다 모아서 악당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서 혼자로는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여서 대적하는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블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블루 이런 게 다 모인 게 어벤져스인 거죠. 근데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계속 이제 히트작을 내면서 되게 성공을 했었는데 DC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 영화화를 이제 마블을 따라서 영화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슈퍼맨 사실 배트맨, 아쿠아맨 뭐 수어사이드 네, 스쿼드,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이언맨 뭐 이런 것도 그런. 아이언맨은 성공을 굉장히 하고 마블이에요. 있죠. 마블 아, 쪽이죠. 맨은 맨인데 네,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은 마블이에요. 마블 쪽. 약간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감으로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뭔가 가볍고 날아다니고 통통 튀고 이런 그쵸. 애들은 맞아요. 마블이고요. 훨씬 더 현대적인 포스트모던한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네. 좀 더 약간 철학적이고 어둡고 막 고뇌에 음. 차 있고 이런 애들은 DC인 DC.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부모 컴플렉스 있는 엑스맨 같은 네. 애들도 이제 DC 아하. 네. 쪽 애들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DC가 사실 계속해서 좀 실패를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 원더우먼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화 될 만했는데 진작에 왜냐면 이 원더우먼이 40년대에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근데 40년대 예, 만들어진 40년대에 거예요.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더우먼은 진작에 그리고 텔레비전 시리즈도 워낙 성공을 했었고 맞아. 네, 린다 카터가 나오는 그랬기 때문에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성 영웅이 나왔을 때 성공하리란 어떤 것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졌죠. 이 프로젝트가.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저는 되게 그런데 언제나 여성들은 설거지를 하러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랑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천막 당사 천막 당사 맞아. 예, 이거 이제 새누리당 구해내 한나라당 시절이었죠. 예, 구해냈었던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느 집단이나 문화 같은 것이 위기에 봉착하면 예, 그거를 막아주러 예, 결국은 여성 이번 영웅이 등장하죠. 바른정당 이해운 비슷하다고 것도 생각해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춤이 있죠. 그 브렉시트 이후에 그렇죠. 메이도 그렇고. 메이도 그렇고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 이 위기에 봉착한 순간에 여성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많을 때 사실은 약간 그 구원자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아예 마지막에 던져보는 카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실패할 쯤에
실패하든 말든 결국 남자 책임이 아니라 여자 책임으로 사실은 돌아가게 더 이상 되는 잃을 거죠. 것이 없을 때 맞아요. 한번 던져보는. 근데 어쨌거나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꾸려져 있는 권력 위계, 그러니까 권력의 네트워킹 안에서 이런 일들이 뭐 부패나 이런 것도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여성을 데리고 오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도덕적이고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판타지 같은 게 사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할 때 그 이미지 차용한 거였죠. 그럼요. 그래서 뭐 가족이 없어서 내가 청렴했고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네, 예, 설거지 얘기하다가 네, 지금 설거지 예. 네, 그래서 그 원더우먼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실 중간에 뭐 감독도 교체되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 몸의 기대를 모으면서 예, 이 원더우먼을 이제 패티 젠키스라고 하는 여성 감독이 맡게 됐고,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그래서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 버짓, 큰 예산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여성에게 맡길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헐리우드에서 늘 존재했는데 패티 젠킨스가 어려운 순간에 이걸 맡아서 결국은 성공을 했죠. 엄청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흥행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흥행을 했고 최근에 DC에서 만들어진 시리즈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낸 예, 가장 큰 흥행을 한 그런 영화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티 젠킨스에 대한 사실은 저는 감독으로 선정되었을 때 굉장한 믿음이 있었는데 워낙 연출력이 좋은 무슨 감독이고. 영화를 연출했었나요? 이거 그 원더우먼 말고는 몬스터라고 하는 샬리즈 테론이 나오는 영화를 이제 많이 연출을 했는데요. 몬스터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여성 연쇄살인범, 레즈비언 연쇄살인범, 네, 레즈비언 연쇄살인범, 그래요? 성노동자 연쇄살인범이죠. 그래서 남자들만을 죽였던 그 실제 인물 에일린 오어너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굉장히 훌륭하게 그려낸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육체성이 좋은 여자 배우들과 맞아요. 작업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여성의 몸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체가 덩치가 크고 크고. 육체성이 좋은 사람. 육체성이 좋은 네. 사람. 네. 우리가 샤를리즈 테론도- 얘기하는 막 그런 몸매 이런 거 말고 아니, 네네 그런 게 어. 아니고요. 샤를리즈 키가 테론도 크고. 굉장히 덩치가 좋은 여배우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몬스터에 등장하는 성노동자인 레즈비언 연쇄살인마를 연기하기 위해 살도 찌우고 막 소위 말하면 외모를 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어떤 연기가 있는데 그때도 그걸 정말로 잘 포착했다고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원더우먼도 이 원더우먼의 육체성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노스 컨트리라고 하는 실제 그 여성 노동자 광부들의 파업을 다룬 그것도 역시 샤를리즈 테론이 굉장히 사실 되게 남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아주 페미닌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 등장하거든요. 샤를리즈 테론이 여기서죠.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분노해서 그 실제 파업을 했던 그 사건을 다룬 노스 컨트리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뭐 미드나 이런 여러 가지 시리즈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원더우먼을 이제 맡게 됐죠. 그런 면에서 사실 원더우먼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패티 젠킨스 스스로가 그 헐리우드의 유리 천장을 깬 영웅으로 지금 사실 거의 얘기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더우먼 자체가 완전히 미국 문화 안에서는 페미니스트 아이콘이고 실제 탄생할 때부터 페미니즘 아이콘으로 사실 기획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슈퍼히로 히로인이죠. 그러니까 배트맨과 슈퍼맨이 너무 폭력적이고 이게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당시에 많이 받을 때 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이 원더우먼을 만든 사람이 우린 여성 영웅이 그렇다면 필요하다.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는 그런 초능력을 쓰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힘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원더우먼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진 어떤 심리적 프로파간다라고 윌리엄 마스터는 이야기하거든요. 페미니즘을 전파하기 위한 심리적 프로파간다로 원더우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실 원더우먼의 어떤 변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대중문화 안에서 페미니즘이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와 사실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페미니즘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에 그러면 하나다. 2017년에 이렇게 되돌아온 것에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만하네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맥락을 네. 좀 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약간 저희가 이제 디즈니 페미니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대중문화에서 어떤 페미니즘이 양가성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좀 상품화되는 이제 그런 네. 것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 그때 뭐였죠? 맨스플레인 공부했던 책이 뭐였죠? 레베카 솔리자의 예, 남자들은 예.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한다. 예, 뭐 이제 네. 그런 공부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음. 또 이제 그러한 어떤 현실 변혁의 무기로서의 페미니즘 이제 이 양가성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심리적 프로파간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저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페미니즘 계열의 디즈니 페미니즘처럼 모아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계열의 영화인 것 같다고는 느꼈지만 이 차이가 전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2014년이라고 생각하면 네. 2040 뭐 1940년 40년대. 2014년은 뭐죠? 라고 하면 정말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패티 젠킨스의 원더우먼은 거의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 원작은 네네, 40년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실 40년대 그려진 이 윌리엄 마스터는 47년에 죽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40년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50년대로 넘어가면 사실 이 원더우먼이 완전히 정말 180도 바뀌어요. 네. 거의 가정주부가 되거든요. 원더우먼이 자기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초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사실 그럴 만한 의지와 뭐 지금 욕망도- 말씀하시는 거 뭐 만화에서 네, 만화에서. 만화의 만화에서. 그 캐릭터가 네, 그렇게 만화의 캐릭터가. 어떻게 어. 진행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DC나 마블에서는요 원 캐릭터를 만든 원작자가 있고 네. 이 캐릭터로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년대 원작자가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쓰다가 죽은 다음에 DC가 계속 이제 원더우먼을 가지고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게 네. 가정주부가 네, 됐다고요? 거의 가정주부는 아니지만 거의 남자 캐릭터에게 종속되고 그리고 자기의 초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컴플레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저게, 캐릭터로 사실 만들어지죠. 정말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원더우먼 시리즈를 거의 못 봤고 지금 이제 조프로님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1940년대 헐리우드에서 여성 재현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940년대 헐리우드에서는 어쨌거나 2차 세계대전에 남성들은 파병이 돼서 이제 유럽에 가 있고 여성들이 군수공장에 400만 명이 넘게 이제 고용이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권장이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탱크 여공 로지라고 하는 캐릭터로 대변되는 굉장히 활발한 여성들이 영화에 등장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남성들이 귀향해서 돌아오면 국가에서 이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보상으로 제공하면서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성들의 정말 진정한 가치와 여성성이라고 하는 건 가정주부로서 남성을 보필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미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남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비치라고 하는 쌍년 캐릭터인 빠무빠딸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거나 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되면서 50년대에 이제 마를린 몬로의 세기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것이 목표인 어떤 헐리우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리고 원더우먼도 원래 그 맥락과 사실은 다 맞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윌리엄 마스턴이 원래 그 원더우먼 캐릭터를 맡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에멀린 펜커스트를 사실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 아, 싸우는 정말요? 여자가 네네. 이긴다. 예, 멀리 원래 펜커스트. 캐릭터가요? 네, 원래 어. 캐릭터가.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패티 젠킨스는 바로 이 40년대에 만들어졌던 원래 캐릭터를 가능한 재현하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건 사실 그 원래 캐릭터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겠네요. 지금 2017년 원더우먼은 1차 대전을 1차,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차이도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그리고 트레버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을 왜 마지막에 죽이는 방식으로 사실 이 원작 만화에서는 트레버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연인으로서 나중에 50년대에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죽여버리는군요. 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 안에서 이런 식의 슈퍼히로인이라든가 액션 영웅들을 이제 조사한 어떤 그 영화학자가 그러니까 뭐 그게 악당이든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주인공 그 영웅이든 다 조사를 뭐 한 거의 200명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반 정도가 영화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여자들이요. 그게 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라지는 매개라고 예. 하죠. 남성 캐릭터의 각성을 위해서 강간당하거나 죽어버리는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뭐 매트릭스의 왜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매트릭스? 아니요. 네. 좀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선생님. 매트릭스의 트리니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트레디 죽나요? 네, 끝까지 마지막에 죽죠. 아 그런가? 네, 정말? 새꼬챙이에 다 찔려서 죽죠. 그리고 3편이 생각이 안 나는 네, 것 마지막 같아. 3편에서 결국은 그 능력이 처음에는 네오보다 훨씬 현란한 발차기만 지금 막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 뺑뺑 도는 360도만 또. 생각을 하는데 네오보다 사실 훨씬 더 뛰어났고 그쵸. 네, 그랬던 캐릭터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요. 그 1인 남성 영웅을 네. 탄생시키고 죽어버리는군요. 희생을 하는 거죠. 그 남성 영웅이 1인으로 돋보이고 그 영웅이 온전히 자기의 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은 희생당하는 그리고 그 남성의 세계를 위해서 죽어줘야 하는 아니면 남성 영웅의 어떤 동기, 각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더 분노할 수 있게 이 세계에 그렇죠. 항상 처참하게 죽거나 네, 죽는. 억울하게 죽거나 해서 남자들의 그 분노심에 그리고 남성에 소재가 되는데. 대적할 만한 어떤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이상 결국은 끊임없는 이 여성은 어떤 불신의 남성 세계에서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응징당하는. 네, 응징당하는. 아니 근데 지금 조프로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의 두 가지 의문이 해소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원더우먼인데 얘 왜 이렇게 백치처럼 나오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더우먼의 세계에서는 너무 공주고 막 왕비 딸이고 최고 전사고 한데 사실 인간 세계의 룰을 전혀 모르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소녀 아니면 아기처럼 그려지는 부분들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결국 또 아름다운 이게 첫 번째 좀 불만이었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남자와의 관계로 이 사건들이 추동되나가 되게 짜증이 좀 났었는데 만약에 1940년대 원작에 충실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여성 영웅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성 영웅의 역사를 다시 재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중화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잖아요. 뭐 서프라젯이라든가 뭐 이든 피겨스라든가 사실 그런 특히 1차 대전 그러니까 초기에 여성 참정권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뭐 에멀리 펜커스트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에는 자꾸 초기로 뭔가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더우먼에도 서프라젯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저도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경향 속에서 사실 그거를 이제 재현하려고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윌리엄 마스턴이 바로 그런 그 에멀리 펜커스트를 모델로 해서 자기가 남성 참정권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남성 참정권 하버드의 남성 참정권 그 연대의 거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는 그쵸, 남성 그쵸. 동료인 남성 거죠. 남성 연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에멀리 펑크허스트가 이렇게 왜 런던에서 시위하다가 이제 쇠사슬 이렇게 수갑에 묶여 있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이 사람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더우먼을 맞아요. 원더우먼을 무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쇠사슬로 묶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해갖고 원더우먼을 만든 거고. 그리고 윌리엄 마스턴이 또 이제 심리학자였는데 이 윌리엄 마스턴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아까 제가 심리적 프로파간다라고 했던 이 사람 지금 원작자라는 네, 거잖아요. 원작자예요. 네. 네, 윌리엄 마스턴이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러한 지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는 남성 페미니스트. 남성 페미니스트기도 하고 네.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고 뭐 문학, 과학 막 이걸 막 넘나들었나요? 거짓말 탐지기 사실을 만든 건 아닌데 거짓말 탐지기 사실 전사격인 그런 물건을 만들었고 혈압 측정을 이렇게 하는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결과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그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부인을 2명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고 부인도 드리고 막 이런 건가요? 근데 그 부인이 그냥 부인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마스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인은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같이 액티비스트로 활동가로서 사실 동료였던 거죠.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거고 같이 참정권 운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원더우먼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엘리자베스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역시도 같이 심리학자였거든요. 동료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엄청난 엘리트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올리브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올리브도 그냥 이 올리브의 집안이 사실 굉장히 대단했어요. 이 올리브의 이모가 마가렛 싱거라고 하는 그 낙태권과 피임권의 초창기 대표적인 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고 어머니도 같이 사실은 이 운동을 했던 굉장히 적극적인 사실 활동가였는데 이 올리브를 이제 만나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은 식모, 그러니까 매니라고 유모라고 하면서 이 동의하에 합의하에 엘리자베스와의 합의하에 사실 같이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렇죠. 이렇게 같이 폴리가미인 거네요. 폴리가미예요. 그래서 마스턴이 사실은 죽은 다음에도 엘리자베스와 올리브는 같이 살았고 한간의 루머에 따르면 레즈비언? 엘리자베스는 되게 사포를 열심히 읽는 사포는 대표적인 레즈비언 레즈비언 시인이죠. 시인이죠. 예,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바이섹슈얼이었을 수 그랬을 있겠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엄청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이 마스턴이 되게 복잡한 사람이고 저는 원더우먼의 창조에 엘리자베스 마스턴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엘리자베스 마스턴 네. 그분도 그러면 약간 숨겨진 인물, 그럴 수 있겠네요. 가려진 그렇죠. 역사. 네, 우리가 항상 같이 했지만 히든 남자만, 피겨스, 네, 히든 그러니까 피겨스. 히든 피겨스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어쨌거나 원더우먼 원작에서는 원더우먼도 바이섹슈얼이라면서요. 맞아요. 여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섬에 살던 그쵸.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녀의 성애의 그쵸. 대상은 네. 여성이었고 이제 인간 남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윌리엄 마스턴의 이 묘사는 양가적인데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 굉장히 능동적인데 반해서 이 원더우먼에 대한 묘사는 당시에 핀업걸 그러니까 성적으로 소비되던 하이힐과 수영복을 입은 그런 그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윌리엄 마스턴 자체가 이 원더우먼에 굉장히 묶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렇게 결속되는 장면이 근데 이제 그리고 로프를 사용한 결박되는 결박된 장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SM
네. 사도매저키스트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다라고 사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페미니즘이 과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이 원더우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좀 복잡한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영화에서는 그렇게 결박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프를 쓰는 장면이 예, 있잖아요. 도리어 네, 맞아요. 여자가 결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원더우먼이 맞아요. 결박을 시킨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로프는 골든 로프는 그냥 로프가 아니라 이렇게 묶으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짓말 네 그거예요. 거짓말 탐지구나. 맞아. 네, 뭐 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 네.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네, 그 맞아요. 남자 나왔을 네. 때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되고. 그게 바로 그걸로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와 이 윌리엄의 어떤 창조물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발명품과 거짓말 탐지기라는 발명품과 이 두 사람이 심리학자라는 것과 어떤 것을 파워로 여겼는가, 어떤 걸 여성의 파워로 여겼는가라고 하는 걸 사실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 에멀린 펜커스트가 이렇게 묶였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힘으로 풀고 나오는 이 결박을 해지하고 나오는 장면, 엄청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원더우먼 코믹스에 실제로 반복돼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패티 젠킨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 지워내고 이 2017년에 조금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 훨씬 더 그 방패나 아니면 검이나 아니면은 이 팔찌, 네, 총알을 막는 팔찌에 훨씬 더 포커스를 좀 맞추었던 게 아닌가. 그럼 네, 조프로님 이런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서프라이즈트의 이미지가 원더우먼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감독이 서프라이즈트의 이미지를 영화 안에 넣고 싶어서 1차 세계대전으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건가요? 부분에서는 그랬는데 사실 되게 우연적이게도 겔가도시 시오니스트 문제로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 1차 대전을 다룬 것이 이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1차 대전을 다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겔가도시 뭐 캐스팅 되기 전에 뭐 시나리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에멀린 펜커스트의 서프라이즈 이미지를 더 본격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1차 대전으로 그 배경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런 생각이 생각하면 들기는 합니다. 그런 페미니즘의 어떤 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참정권 운동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세계 그런 운동사의 대두가 됐던 거니까 그거를 다루기에는 2차 세계대전보다는 1차 세계대전이 맞을 것 같고 저는 아주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워낙에 화학무기나 이런 게 많아서 뭐 이렇게 뭐 총알을 막는다거나 뭐 이런 걸로는 도저히 이 전쟁의 무기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좀 더 이 무기의 수준이 조금 더 낮은 그런 거였나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SF 번역하고 SF 소설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문화를 재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랑 원더우먼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인지 처음엔 몰랐고 2차 세계대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의 재현이 맞아요. 2차 세계대전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봤는데 보다 보니 1차여서 이거는 사실은 겔가도하고 연결을 시켰다기보다는 되게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그런 측면도 있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군도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처럼 그림으로써 연합군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평화의 수호자의 이미지를 주는 방식인가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제 SF 번역하신 분도 자기도 그런 좀 함의가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완전 반대되는 관점인 거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추정이다 보니까요. 정말 사실이 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슈퍼히로인물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선악을 분명히 하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배트맨이 되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악은 굉장히 정확하게 악이고 선은 굉장히 결국은 정확하게 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덕성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슈퍼히어로물인데 그 영화를 아마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1차 대전은 분명하게 적을 명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고 2차 대전이 훨씬 더 나치라고 하는 독일 나치라고 하는 적이 훨씬 더 분명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내러티브 상으로는 그리고 원래 원더우먼이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는 동시에 이 페미니스트 전통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서프라젯을 같이 가져오고 싶어서 그건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섞은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좀 호의적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영화가 사실 뭐 그렇게 뛰어난 작가 영화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슈퍼히어로물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서사 안에서 구상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명한 내러티브 물론 굉장히 단순하고 때때로 백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분명하고 이 모든 어떤 신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원더우먼 그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사람과 그 첫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이 원더우먼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나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까 가정주부화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원더우먼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캐릭터인데 이게 다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사실 50년대에 이 능력을 다 잃고 굉장히 종속적이고 그다음에 또 부티크 샵까지 열어요. 원더우먼이. 그래서 굉장히 페미닌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여성적 역할에 맞추는 그 여전사가 갑자기 부티크 샵을 연다는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50년대에 이제 여성들을 아까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년대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이런 어떤 가부장제적인 흐름과 더 이상 너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 포비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더우먼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은 너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사는 아마존의 여전사들은 분명히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원더우먼의 할러데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사이드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명의 그 사이드킥 보조 영웅이죠. 보조 캐릭터죠. 이 캐릭터들이 또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악당 여성을 만날 때도 굉장히 호모섹슈얼한 동성애적인 어떤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왜냐면 여성이 여성을 구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로맨스를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동성애 포비아도 같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성애를 계속 얘는 이성애자를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뭔가 약간 진짜 사나이에 출연한 엠버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당시에 배트맨과 로빈에 있어서도 역시 동성애 그 팬픽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원더우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아이콘 대중문화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더우먼 굉장히 희귀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세컨 웨이브라고 하는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등장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대중문화 페미니스트 아이콘이 있을까를 찾던 미국 그 페미니스트들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원더우먼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미 원더우먼이 너무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DC 코믹스에 전화를 해서 우리의 원더우먼을 돌려달라 항의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DC에서 짜증을 내면서 그 힘을 돌려줘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페미니스트 아이콘으로 하기에는 좀 모자란 감이 당연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 70년대에 그 린다 카터 당시에 미스 아메리카였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17년에 등장했던 그 갤가돗 주연 배우인 갤가돗은 미스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그 70년대. 린다 카터의 텔레비전 시리즈에서의 린다 카터는 미스 아메리카였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을 가장 성상품화하는 굉장히 그 대회잖아요. 글로벌하고 로컬한 대회인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키가 크고 덩치가 꽤 있고 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성 영웅에 또 굉장히 어울렸던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전유들이 사실 비틀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린다 카터가 처음에 이 역을 맡았을 때 많은 경고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너는 이제 여자들이 미워할 거다. 너를 미스 아메리카가 그런 그 원더우먼으로 출연을 하다니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많은 여성 팬들이 린다 카터가 생겼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어떤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하고 이 캐릭터를 이제 해석을 해서 연기를 했었다. 근데 사실 전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흐느적하고 액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설픈 느낌. 네. 그리고 이렇게 뺑그르르 돌면서 변신하는 그 메이크오버의 느낌. 이런 느낌이 사실 그다지 그렇게 그리고 팬티도 너무 짧고 진짜 약간 팬티 입고 나서 약간 민망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게 기억되지는 않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의 미국 문화 안에서는 이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이 엄청난 그 소녀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거죠. 여성 영웅으로서 나도 세계를 구원하고 어떤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세계를 의미 있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롤 모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0년대 이제 페미니즘 붐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에 굉장히 보수화되면서 이 원더우먼 캐릭터를 비롯한 여성 영웅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가 2017년에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더우먼이라는 하나의 캐릭터의 그 탄생과 성장과 이 원더우먼의 서사가 혼자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여성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보수 정권의 대두라든가 이런 대중문화와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 캐릭터들의 서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오늘 조영 선생님 얘기에서 제일 제 머릿속에 남은 거는 에멀린 팬크허스트 그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했다라는 게 저는 네, 정말 인상적이죠. 원더우먼 영화 보면서 갑자기 뭐 아니 여자는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어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럴 때 저런 게 왜 나오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이 서사를 들으면서 캐릭터의 서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언니가 그 런닝과 빤스를 입고 빨간색 보자기를 메고 원더우먼 흉내를 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 정말요? 언니가 그게 몇 년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언니도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요. 조영 선생님 비슷한 네, 나이구나. 네, 네. 이렇게 밝혀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린다 카터의 이미지도 저한테는 이렇게 되게 강한 여성 영웅 이런 이미지 아니거든요. 되게 흐느적거리고 그다음에 되게 힘얼건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되게 마음에 안 2017년 들었어요. 2017년 갤가돗의 원더우먼을 봤을 때에는 사실 그 강인한 육체라는 게 되게 단단해 보이고 되게 좋은 재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재밌었던 것은 한 남성 평론가가 이 2017년 원더우먼을 보고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더우먼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내가 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식의 이제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의 린다 카터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려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남성들에게는 이런 강인한 여성을 재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재현인 것처럼 보이나 보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자기의 불편함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로 이제 뭐 갤가돗이 시오니스트고 뭐 미국주의가 강조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70년대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 안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한국의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 그게 이렇게 만화 캐릭터든 뭐든 간에 그런 여성의 롤모델처럼 닮고 싶은 그런 거는 있었을까요? 지금 막 그렇게 이제 시작인 네, 거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그리고 음. 사실 슈퍼히로인 문화는 저는 헐리우드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문화의 어떤 서사이기 때문에 뭐 그게 우리에게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훨씬 더 집단 영웅이 더 많거나 아니면은 사실 여성 영웅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렇게 막 발전되고 개발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지금 딱히 찾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암살의 이무균 캐릭터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어떤 영화 속 안에서 그 배우의 이름으로 부르지 그것이 어떤 아이콘으로 인식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는 잘 안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암살의 이모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부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전에 네. 텔레비전에서 소선호 한 적 있어요. 소선호요? 예, 예. 그게 고구려에서 그 고구려를 건국하고 내려와서 순정만화 아니요 역사 인물이죠 소선호. 순정만화에도 등장하지 않나요? 아니고 이거 역사 속 인물인데 고구려를 건국하고 비류하고 백제를 세웠던 게 비류하고 누구지? 그 두 원조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으로 보면은 그런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게 있고 신화적으로 보면 바리대기 그래서 버려진 아이 마고알메 예, 뭐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여성이 힘을 갖는다기보다는 딸이어서 버려졌는데 돌아와서 부모를 뭐 부양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뮬란 중국의 뮬란도 사실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살해당하거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지 못하거나 버려지거나 그랬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여성이 힘을 갖고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영화에서는 지금 사실 별로 없고 음. 뭐 떠오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옥자의 미자 정도인데 음. 드라마는 그러고 보니까 힘센 여자 미실이라든가 선덕여왕 같은 캐릭터들 있었던 것 같고요. 힘센 여자 도봉순. 힘센 여자 도봉순. 힘센 여자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확실히 영화에서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어쨌든 린다 카터가 되돌아오고 원더우먼으로 되돌아오고 그 즈음에 뭐 소머즈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여성 영웅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문화에는 있고 한국의 대중문화에는 네. 잘 없었고 근데 사실 미국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사실 그렇게 많은 건 80년대, 아니죠. 90년대에는 거의 싹 사라졌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점에 매드맥스의 퓨리오사라든지 고스트버스터즈 여자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다시 또 이제 페미니즘 붐 오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한국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그렇게 막 따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멋진 여성 영웅이든지 아니면은 영웅이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따라하고 싶은 그러한 아주 대중적인 캐릭터 이런 게 있으면 페미니즘 운동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의 영화에는 그러니까 사실 암산의 임윤옥의 전신 같은 임윤옥은 게 저예요. 네, 암살의 전지현 이민호 선생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나머지 영웅이죠. 네, 영웅이죠. 그냥 그런 걸로 예, 그런 걸로 그 전신 정도로 여겨지는 캐릭터가 쉬리의 김윤진 캐릭터 있었거든요. 멋있었어요. 사실 한국 영화 최근 영화상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몸을 쓸 수 있는 여성이었는데 사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석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스파이잖아요. 남한 여자의 얼굴을 한 북한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분단된 민족의 정체성이 여성 몸에 들어가게 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전지현 캐릭터도 비슷하거든요.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친일이거나 아니면 독립군이었다고 하는 어떤 이해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예, 네.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최근에 한국 영화에는 악녀가 사실 있었고 합객도 있고. 예, 되게 기대했었는데 이 협객인가요? 그 전 협녀. 협녀. 협녀 이렇게 있었는데 영화들이 너무 사실은 좀 추천할 만한 영화가 안 나와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있죠. 차이나타운도 뭐 사실 영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액션을 하는 여성들이고 그 악녀는 이런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한번 뭐 보고 오시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모성인 거예요. 이 김옥빈이 그 엄청난 살인 스킬을 쓰는 이유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복수와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망 하나인 거죠. 참을 수 없는 어떤 네. 근데 어쨌든 킬빌의 열화 버전. 훨씬 나쁜 킬빌. 여성들이 이렇게 막 민폐 캐릭터거나 항상 남성의 보조물로만 있던 거가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한국 영화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네. 그것조차도 그렇게 쉽진 않네요.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여성 영웅, 스크린 속의 여성 영웅으로서 원더우먼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했고, 원더우먼의 이 캐릭터를 창작한 사람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원더우먼은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약간 비스듬하게만 열었는데 1부는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원더우먼의 영화를 열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려요. 잠깐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모신 김에 올 여름에 둘이 뭔가 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 나누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부천에서 개최되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중에서 특별전이 이제 꾸려지는데요. 그 특별전 중 하나가 무서운 여자들 땡땡 괴물 혹은 악녀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네, 거기서 또 하긴 할 건데요. 그래서 뭐 캐리라든지 푸시캣, 글로리아, 시리얼맘과 같은 그러니까 센 언니들이 등장하는 유명한 고전 영화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7월 16일 5시 30분에 부천의 판타스틱 큐브라는 곳에서 조혜영 프로그래머님이랑 함께 강한 여자, 못된 여자, 무서운 여자라는 제목으로 메가 토크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혜영 선생님이 강한 여자 부분을 강한 여자 못된 여자를 맡으시고 제가 이제 무서운 여자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부천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